1956년도의 사건은 조금 더 복잡했었어요. 세 개의 금관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어떤 범인이 글쎄 쉬는 날에 뒷문을 깨고 금관 두 개를 훔쳐갔어요. 미스테리, 누가 가져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천황가의 보물로 숨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CIA가 몰래 빼갔다.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서양으로 독일로 유입되었고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사유의 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단과 사유상 두 점이 있는데 큰 방에 단 두 점이 있지만 꽉 찬 것 같이 아름답다는 데 놀라고 또 한 번은 어떠한 그러한 금줄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신기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는 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고 남대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불에 다 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또 왜 이거 보호 안 하고 뭐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박물관은요 우리가 두 개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원래는 귀족들이 자기들이 모아놓은 그러한 유물들을 자기들끼리만 보는 것입니다. 평민들은 감히 그 명품들, 보물들을 볼 수가 없죠. 귀족의 궁궐에 가서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게 박물관의 시작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요. 바뀌기 시작해요. 박물관의 유물들은, 귀족의 유물들은 우리 모든 이 사람들,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철학이 바뀝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옛날 궁전들입니다. 우리도 경복궁, 덕수궁이 박물관 미술관이었죠. 그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유럽이 비슷해요. 뭐냐? 원래 귀족들, 그들만의 그러한 보물을 전 국민이 함께 즐기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목적은 전 국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몽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금줄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보는데 교육하는 데 방해가 되죠. 유물은 가급적이면은 이것이 철조망이 없이 그냥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barrier free에서 아예 금줄을 없애버리고 합니다. 심지어는 핸즈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핸즈온. 손을 대보게 하는 겁니다. 손 내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톡이나 돌 같은 경우는 만져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미국 가면요. 하버드 박물관도 그렇고요. 옛날 마야 문명의 돌들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놔요. 그럼 만지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돌이나 톡이는 한번 만진다고 뭐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유물을 느끼고 몸으로 더 그걸 체화할 수 있다면은 약간의 유물의 손상이 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박물관의 철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도난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비유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난다고 차 안 몰 수 없잖아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하지만 차를 타서 운전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차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 먹고 유물을 털라고 마음 먹으면 사실 그거 어떻게든 손해를 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의 관람객 비율을 보면은 0.001%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안 보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최대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관람을 하게 하되 유물의 손상이 가지 않는 접점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눈에 보이는 금줄보다는 CCTV나 이렇게 경보음 울리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낙서 사건 났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막아야지 뭐 합니까 하는데 그렇게 막으면 서울 시내에 우리 다닐 데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막아버린다면은 다시 전근대 사회의 귀족들만의 박물관으로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끌어안고 어쨌든 공개를 하고 물론 심각한 위험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복제품이죠. 진품을 진열하기 어려운 경우는요. 적절하게 복제품들을 활용해서 그 유물들의 느낌을 새롭게 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박물관 가면은 신라 금관 같은 거 다 잘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생각해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태평양 전쟁한다고 엄청나게 수탈해 갔죠. 그리고 6.25 혼란기 그 다음에 이 와중에 대한민국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난을 겪었는데 유독 피해 많이 보는 게 있으니 바로 신라 금관입니다. 1940년대랑 50년대 각각 유물 도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949년도에 일제 때 발굴했었던 세 개의 금관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어떤 범인이 글쎄 쉬는 날에 뒷문을 깨고 진열장의 자물쇠를 다 깨고 금관 두 개를 훔쳐갔어요. 너무나 대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쉬는 날이고 정확하게 통로까지 다 알고 해서 훔쳐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진열 중이었던 거는 복제품이었던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도 그 당시 혼란기
세계였으니까 아예 복제품을 넣어놓고 진품은 다른 데에 뒀었죠. 그리고 박물관 관장이 이거 걱정 없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안심시키는 사이에 범인을 붙잡았는데 역시나 범인은 내부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이제 재치 있었던 하나의 행동이었다면은 1956년도의 사건은 조금 더 복잡했었어요. 1956년도 3월에 다시 지금의 경제박물관에 그 박물관의 전형인 금관고가 있었어요. 금관을 두는 그러한 그 진열실이죠. 여기에서 또 금관이 이제 누가 훔쳐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도 복제품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복제품은 사실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복제품입니다. 왜냐고요? 6.25 때 한국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한국 국보의 상당수를 그때 미국으로 옮겼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전선이 국립중앙박물관 사람들이 다 포장해놨었어요. 여차하면은 이제 옮겨간다고. 근데 그 전에 대구에서 이미 포장해 놓은 거를 아마 미국으로 이미 실어 나가라고 하는 밀명이 떨어져 가지고요. 아무도 모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하 창고에 이것이 몰래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야, 그쯤 되면 정말 이거는 이거 큰 문제죠. 왜냐면 한국의 국보가 미국에 있었으면은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박물관의 유물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물들은 사실은 복제품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가 오면은 또 이거 되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이제 입 싹 닫고 있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진품이 다시 와서 진품으로 교체가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해피엔딩이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복제품을 나오기도 하지만요. 유물을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유물을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하나 있는 게요. 우리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 나오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막 유물 약탈해 가던 시기. 그게 바로 이제 실크로드의 이야기인데요. 20세기 초반에 이제 실크로드 유물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고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신강성 일대를 막 뒤지면서 찾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가보신 분도 알 겁니다. 신강성 얼마나 큰지 본인들이 다 못 찾거든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한테 유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비싸게 살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물들을 막 긁어 모읍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있는데 그 유물 대부분은요 직접 발굴한 게 아니라 다 현지인들한테 해서 현지인도 조금만 일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는 어디 유적지 있으면 가서 파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크로드의 유물 중에서 가장 이제 교화하는 유물이 뭐였냐? 지금은 사라져버린 다양한 옛날 글씨들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종이나 나무 목간들 있죠. 그것만 보면은 서양 탐험가들이 눈이 이렇게 줘. 야, 이거 이 놀라운 이 고대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자라니 하면서 막 더 돈을 주면서 갖고 와라는 거예요. 나중에 유물을 갖다가 팔던 사람 중에서 아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렇게 고대 문서를 찾는데 도사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을 갖다가 팔았는데 나중에 이 아훈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잠깐만, 내가 왜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글자를 내가 왜 찾으러 저 멀리까지 가지? 내가 만들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대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적당하게 옛날에 유적에서 갖고 온 글씨가 없는 판에다가 글씨를 막 적어서 갖다 팝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서양으로 독일로 유입되었고요. 더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훈이 위조한 글자를 독일의 어떤 학자가 글쎄 그거를 해독을 해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해독하냐? 그러니까 아마 아훈도 이 사람도 글자를 알거나 배운 사람은 아닌데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캐서 보니까는 글자 안에 뭔가 패턴이 보였나 봐요. 그걸 자기가 막 위조해서 하니까는 그 위조한 그 언어를 해독한 경우도 있었다 하는 참 웃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뭐 근데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는 게 러시아 알타이에 한번 암각화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태양이 많이 떠 있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하늘의 개가 태양을 먹어버렸다. 뭐 그런 신화가 좀 있었어요. 알타이. 그래서 아는 분하고 조사 나갈 때 이거 분명히 개가 이제 태양을 무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한 며칠을 헤맨 거예요. 그 러시아 알타이의 산악 지역을. 그러니까 막 너무 고생하니까는 옆에서 막 현지 알타이 원주민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나한테 할 말 있다고. 당신들 정말 개가 태양 물고 있는 거 이런 거 필요하냐? 그거 정말 개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찾지를 말고 나한테 용돈 조금만 주면 내가 하나 거기다 파놓을게. 이 사람은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지하게 아니 어차피 암각화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데 내가 파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걸 보는 순간 수많은 그러한 유물들의 위조가 어쩌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시작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러한 유물인데 진품이 사라져버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동아시아의 고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해주는 북경원인입니다. 패킹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북경원인은 1920년대 중국 북경의 주구점에서 발견된,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역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북경원인이요, 사실은 지금 인골이 없어요. 1920년대에 호모 에렉투스의 것이죠. 아마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인골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노구교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전선을 만주에서 중국으로 확대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중국으로 내려오니까 그 당시에 이 북경 원인을 발굴하던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중요한 유물들을요, 미국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41년도에요. 그 모든 그러한 인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인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머리입니다. 두개골 부분들을 잘 포장을 해가지고요, 진왕도라는 도시에 가는 그 트럭에다 딱 태우고 이제 잘 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80년 넘게 아무도 어디 갔나 모릅니다. 설이 몰라요. 북경 원인을 싣기로 한 그 배는 나중에 일본군의 폭격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앙도까지 갔냐? 그 트럭이 아무도 몰라요. 전쟁 중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북경 원인보다는 북경 원인의 미스테리에 대한 책이 더 많을 정도로 한동안은 제가 본 것만 한 10권 이상 돼요. 미스테리, 누가 가져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천황가의 보물로 숨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CIA가 몰래 빼갔다. 빼갔으면 지금 전쟁 끝났으면 다 끝난 건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 생각에는요, 추론일 뿐입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트럭 운전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포장을 잘하고 고이고이 쌓으니까는 이거 무슨 보물인 줄 알고 몰래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몰래 뭐 금관이 들져가 딱 열었는데 뼈밖에 없네? 딱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요, 진왕도에 있는 그 상황이 보면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고 폭격도 있고 막 계속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그 부둣가에 쌓아두고 제대로 씻지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현재 거기에 엄청나게 복개를 해가지고 그 안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북경원인의 두개골은 다 복제품입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복제했냐고요? 다행히도 그 1940년대에 미국 가기 전에 바이덴 라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인류학자가 인골을 거의 똑같게 복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복제해뒀기 때문에 다행히도 남아 있었죠. 근데 바이덴 라이도 나중에 좀 뭐라 그럴까, 바이덴 라이 그 방에서 이 두개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훔쳐갔다고 누가 옆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한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복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복제품이라는 것은요, 가짜도요, 실력이 있어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보다 더 중요한 복제품이 있어요. 뭐냐? 바로 고구려 벽화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요, 사신도부터 시작해서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일제 때에 그것을 발굴했을 때 뚜껑을 여는 순간 이게 빠르게 대기와 만나면서 막 벽화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때 얼른 화가가 들어가서 똑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라 사진이나 스캐너가 없었잖아요. 그럼 얼마나 솜씨 좋은 사람이 똑같이 색깔을 구현하냐. 그게 또 이제 중요한 그러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안악사모분 같은 거 발굴할 때, 복제할 때 그 당시 최고의 화가가 들어가서 복제 똑같이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경험과 또 기존의 발굴 예를 다 들어서 실험을 해서 똑같은 색깔을 복원하기도 하고요. 또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의 비슷한 질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성분을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질감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제2의 창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고구려 벽화나 아니면은 프랑스의 라스코 동물 벽화 같은 경우는 구석시대 벽화는요, 진품을 능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뛰어나요. 하지만 최근에는 좋은 기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3D 스캐너가 생기는 바람에 요즘에는 복제가 아주 편해지고 있는데요. 복제 역시 이것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그러한 재질로 이 복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고고학자가 발굴한 것을 이렇게 똑같이 떠가지고 이 폴리우레탄 같은 거로 넣기도 하고요, 실리콘으로 복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첨단의 기법들이 동원돼서요, 똑같은 질감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구분을 대부분 경우는 합니다. 첫 번째로 제 복제를 하지 않습니까? 복제를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복제품인 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식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제 박물관 가면은요, 이렇게 토기가 막 깨져 있거든요. 톡이 깨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른 거를 붙이는데 일부러 색깔이 다르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여기는 복원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헷갈려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품과 복제품을 구분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전시용으로 내지는 그런 것을 만들 때는요, 진품과 분명히 구분되는 차이점을 두면서 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 보면은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좋은 복원이고 복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진짜하고 섞여버리면 그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러한 비상사태에 대한 것은요, 박물관마다 지금은 자세하게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 누군가 오면은 일단은 제 원칙인 것 같아요. 설사 적이 온다고 해도요, 차라리 주인이 바뀌더라도 유물은 그냥 보존시켜 주는 것이 제일 맞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국가의 비상 상황이 오면은요, 급을 나누어서 유물을 소개시키거나 안전한 곳으로 하는 것이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와 같은 큰 예가 바로 6.25가 있었습니다. 6.25 때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이제 침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은 제대로 이 유물을 소개시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큰 게 뭐냐면은 소개를 시킬 때요, 유물들을 잘 포장하는 기법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다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죠, 지금. 근데 그 당시는 3일 만에 오는 바람에 그냥 북한군의 소중에 다 이게 들어갔었던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한국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죠, 기습을 해가지고 서울을 갖다가 이제 수복했죠. 그래서 북한도 서울에 있었던 그 유물들을 평양으로 가져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렇게 당하니까 먼저 감 잡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다 김공군이 내려왔었던 145태 때는 미리 부산으로 피신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옮겼었던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비상사태라는 게 예측을 해도 보통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러한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럴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그리고 남아있는 인력이 몇 명인지 예산과 인원에 따라서 다양한 현지에 맞게 적절하게 해서 피신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2차 대전 같은 경우에 베를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히틀러가 멸망할 때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격을 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유물들을 다 피신시켰는데 피신 못 시킨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강성, 실크로드에서 갖고 온 벽화들은 너무 무거워서 그 전시에 제대로 이거를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폭격에 파괴가 된 그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유물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요, 한국 전쟁, 그 전에 일제 강점기와 같은 혹독한 시절을 겪어내고 여러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요, 6.25 때 유물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것도 감히 그냥 무릅쓰고 유물들을 끌어안고 대피시켜가지고 현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대문 가면은요, 남대문에 총알 자국들이 있거든요. 6.25 때 쓴 총알 자국들이죠. 그래서 박물관 유물을 볼 때 저희는 그 찬란함도 중요하지만 그 찬란함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험난했었던 역사와 함께 했었던 박물관,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한번 보이지 않는 노력도 한번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